안녕하세요. 무성보르시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녹화합니다.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인데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오는 리포트인데 내용이 좋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녹화를 합니다. 애널리스트 박항열님께서 이제 올리신 자료인데 맞다. 그 얘기도 가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간혹 보다 보면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들이 뭐라 할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애널리스트들의 이 리포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일단 대학을 나와야 되죠. 뭐, 지방대학을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애널리스트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을 나와야 아마 애널리스트가 돼서 증권사에 입사가 아마 가능할 겁니다. 아마 그쵸? 좋은 대학 아니고서는 쉽지 않겠죠. 그럼 공부를 상당히 잘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증권사에 입사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나 어떤 섹터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도 많고 훌륭한 리포트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읽으면서 전적으로 그 내용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도 같은 생각이라 그러면 동의해서 뭐 투자 포지션을 잡으면 되겠지만, 어떤 애널리스트의 생각, 이거를 읽어내서 내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내가 읽는 거지. 애널리스트 리포트 읽고 좋게 말하더라. 뭐 퍼 예상 뭐 실적이 이번 연도에 100% 증가해서 퍼가 4배다. 싸네. 그래서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접근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외하면 도대체 어디 가서 기업에 대한 정보나 섹터에 대한 정보, 분석 이런 거를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게 분기 리포트하고 결산 리포트인데, 거기는 기업들이 다 거진다 대충 적어 놓습니다. 대충. 그거를 읽고 어떤 통찰을 느껴서 투자에 적용한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아주 중요시 여기시고 잘 읽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하는 거지. 남의 걸 읽고 투자해야겠다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고, 자신들도 그렇게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걸 좀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레포트를 이분은 산뜻하게 잘 썼습니다. 하여튼, 이 가치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직장인의 어떤 시간 가치는 이번 달의 월급이고, 그죠? 이렇게 화폐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현금의 시간 가치는 당연히 이자고, 주식 투자의 시장 가치는 적정 가격과의 괴리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주식 투자의 어떤 가치가 적정 가격과의 괴리만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뭐냐면,
적정 가치에 주가가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가치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적정 가치 대비 100% 싸게 샀습니다. 적정 가치를 내가 측정을 해보니까 1,000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500원이에요. 근데 내가 사고 나서 한두 달 만에 도달하면 상당히 좋죠. 근데 도달하는데 한 20년 걸립니다. 그냥 20년 걸리면 연복리 한 3% 정도 되는 거죠. 뭐, 은행에 비교하면 나쁘지는 않지만, 주식이 매년 3%씩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죠. 예, 위아래로 변동하기 때문에, 주식의 가치는 적정 가격과의 괴리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실현시키느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적정 가치는 투자자 자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남들이 얼마에 결정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내가 결정을 해야 내가 포지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도 언제 도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시장이 정답을 말해줍니다. 즉 시장이 사주지 않는 이상 적정 가치에 도달하지 않죠. 그래서 이 시장의 기준이 뭐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적정 가치가 내가 10,000원으로 결정한 적정 가치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적정 가치를 구할 때 과거와 비교하고 유사한 상품과 비교하고 청산 가치나 원가와 비교하곤 합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제 구하죠. 보통 이렇게 구하는 걸 상대 가치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아무리 싸다고 얘기해봤자 사지 않으면 뭐 말짱 꽝이죠.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공감은 꼭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심리, 기대 심리라든가 공포감 이런 거에 의해서도 주가는 엄청나게 변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들은 좀 미래를 보죠. 미래를 봐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어떤 지속될 폭풍의 여파, 이런 거를 봐서 어떤 실적이 꺾인다든가, 현재는 저평가지만 실적이 꺾인다 그러면은 굳이 투자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규 투자자라고 했지만 이제 초보 투자자인 경우에는 과거 대비 절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투자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과거 가격이 새로운 그 거래 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가 10억에 거래됐다 그러면 절대로 10억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점점점 10억을 깨는 거래 가격이 생기면은 이제 그것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가격을 형성하는 본질은 정의롭고 합리적일 거라는 기준에 있지 않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투자의 기준은 내일, 오늘보다 비싼 가격에 사줄 누군가가 많을 것인가입니다. 이거를 이제 가치 투자 어떤 철학이랑 비교해 보면 좀 투기적인 발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남이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물론 인수자 포지션이나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이걸 들어놨네. 원유 ETF. 개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샀죠. 가격이 쭉 떨어지니까. 왜냐면 가격에 그 비쌌으니까. 옛날에 막 100달러 정도 갈 때도 있었잖아요. 지금 저는 이쪽에는 거의 뭐 관심이 없어갖고 원유가 지금 몇 달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쫙 사서 죄다 물렸죠. 그쵸. 죄다 물렸는데 탈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유가가 올라야 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그때만 탈출할 수 있고 아니면 손절을 통해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대부분은 이제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제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뭐 이제 특히 이제 건설 쪽이 뭐 이해하기 어려운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싸다 비싸다가 아니다. 제가 이제 저도 예전에는 저평가 이꼬로 주가 상승. 그래서 나에게 수익을 준다.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었죠. 왜냐면 대부분의 가치 투자 책을 읽어보면 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가치 대비 싸게 사야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적정 가치를 매겨줄 때까지 보유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가치 투자의 기본적인 논리가.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주가 상승에는. 그래서 더 좋아지는 기업과 나머지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널리스트가. 그래서 이제 뭐 더 좋아지는 기업의 특징이 보면은 무형 자산의 가치와 시장 지배력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재평가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뭐 얘기하죠. 부경제 비교해서 신경제는 대부분 뭐 유형 자산에 투자가 없죠. 뭐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뭐 애플이라든가 또 뭐죠? 하여튼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어떤 플랫폼 기업 무형자산이 뛰어난 기업들의 가치도 상승하고 있고 주가도 어마무시하게 상승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무형자산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데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특히나 더 중요한데 뭐 네이버 같은 기업 뭐 다음 뭐 이런 기업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형자산의 적정 가치를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다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으면 당연히 무형자산의 가치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되고 편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건설 업종은 무형자산의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뭐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멀티플은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시장의 크기다.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업의 이익 증가도 중요한데 시장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면 거기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멀티플 상승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이익 규모에다가 곱하기 멀티플이었죠. 그래서 뭐 순이익 100억이면 10배 하면 1000억 정도의 어떤 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순자산의 PBR을 곱하면 뭐 얼마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이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호가를 잡아 먹으면서 계속 산다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해서 시장 뷰를 공감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공감을 이끌어내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이익도 증가하지만 시장 크기도 커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전적으로 이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확장되던 시기는 2003년에서 2007년, 2009년에서 2011년이었는데 이때는 당연히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멀티플이 축소되는 시기는 2012년 이후인데 이때는 당연히 시장 크기도 작아졌고 기업의 이익도 작아졌겠죠.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실적이 회복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스밴드 안에서 거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은 커졌지만 시장 전체의 포지션은 커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자료 나오니까 뭐 그런 거는 계속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 리포트의 중요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만약에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면 영업이익이 다음과 같을 때 투자 매력은 누가 높은가? A기업. 작년에도 1조 벌었고 올해도 1조 벌었고 B기업은 8천억에서 1조 버는 거고 C기업은 5천억에서 8천억 겁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어떤 매력이라고 말할까요? 어려운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A, B, C 기업의 시가총액이 똑같다면 A 업체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그쵸? 이거를 인수자 입장이라 그래요. 인수자 포지션. 그리고 정통적인 가치 투자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A 업체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주가는 C기업이 가장 잘 움직입니다. 그 다음 B기업이고 그 다음 A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을 뭐 한 5조라고 쳐보죠. ABC 기업의 시가총액을 5조라고 쳐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업을 인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조를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손꼽죠. 그렇기 때문에 인수자 시장은 굉장히 특수한 시장이고 작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주식 시장은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인수자 포지션으로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도 박학렬 애널리스트 말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투자자가 선택하는 것은 합산 이익 규모가 가장 낮은 C업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하면은 약 60% 증가하는 건가요? 이익이? 그쵸? 이렇게 이익 증가하는 거에 반응을 합니다. 사람은. 그리고 8천억에서 1조 증가하는 거는 약 25% 정도 증가하는 거고 여기는 증가가 안 하잖아요. A기업은. 여기에는 반응을 잘 안 해요. 그게 주식 거래? 주식시장의 어떤 매력이자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수준 대비 변화의 폭이 클수록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시장의 공감이죠. 그리고 변화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감의 크기는 확산된다. 그래서 5천억, 8천억, 내년에 뭐 1조 2천억, 뭐 1조 8천억, 2조 이렇게 가버리면 그 C기업의 주가는 진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A기업은 계속 1조 이렇게 벌면은 주가 변동이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국영제에 속하는 건설업종은 장기 성장이 어렵다. 왜냐하면 건설업종은 주로 주택을 건설하고 토목공사하고 플랜트입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일단 인구가 줄죠. 장기적으로. 그리고 토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는 뭐 아파트를 뭐 때려 짓는다고 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어디 뭐 강원도 산골에 와서 아파트 지어보세요. 누가 사나? 안 살 겁니다. 강남에다 지면 사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 플랜트도 유가가 결정합니다. 지금 유가가 바닥이잖아요. 누가 플랜트 투자하겠습니까? 플랜트 투자하는 즉시 손해를 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요거는 이제 좀 중요한 건데, 이제 그 이익의 크기, 그러니까 이익으로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서 투자하지 말고 요렇게 요때 투자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요런 시기에 사서 요런 시기에 팔라, 이 애널리스트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계속.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건설업 그 기업이 있는데 주가가 잘 안 오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또 있어요. 언젠가는 다운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다. 이익은 급격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러한 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히 성장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주가가 오르면요 떨어집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그냥 영원히 오르는 주가가 없어요. 주가가 오르면 떨어지고요. 떨어진 주가는 다시 오르게 돼 있어요. 반복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기업의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꾸준히 성장하지만 그 해자가 사라지는 순간 이익은 깨지게 되어 있죠. 근데 해자가 없는 기업은 어떨까요? 예,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해자가 없습니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해자가 없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1년, 길면 2, 3년입니다. 이익이 상승하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익이 빠그러집니다. 그 빠그러지는 게 보통 2, 3년, 3, 4년, 4, 5년 그럽니다. 기업이나 섹터에 따라 틀리죠. 그래서 1, 3년 그냥 평범한 기업은 1년 반짝 좋아지고 말고 조금 그래도 경쟁력 있고 뭐 기술력 있고 그러면 2, 3년 좋아지고 대부분 빠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아주 그 2, 3년 이렇게 치고 나가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건설업종이 이분 하시는 말씀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사이클을 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이클조차 없어졌답니다. 그냥 꾸준히 돈을 어느 정도 버는 섹터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업, 성장하지 않는 기업이고 섹터이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배당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인 요소가 나온다. 멀티플의 할인 요소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좋은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주택 건설이 그렇게 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싶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플랜트도 뭐 유가가 낮기 때문에 투자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죠. 나올 수가 없겠죠. 지금 미국 기업들도 석유 기업들 거의 뭐 안 좋죠.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 시장 크기에 대한 멀티플을 부여하고 변화가 클수록 가정하고 배당성에 따라 할인을 할증을 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하시겠다 그러는데 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해도 괜찮고 그쵸? 예. 저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는구나. 그래서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다 동의하는데, 이런 거에서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밴드 추이 보는 거죠. 나머지는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자, 이 희한한 게 뭐냐면 대린 산업이에요. 대린 산업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저 이날 팔았더니 이렇게 올라가고 진짜 다시 조정 나오면 좀 사던가 해야지 안 되겠어요. 보면 최근 보면은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았네요. 매출액은 증가하지 않고 영업이익은 증가해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GS건설은 매출액 변화가 없고 수익성만 개선이 됐죠. 그리고 뭐 삼성물산을 한번 봐볼까요? 삼성물산은 매출액이 더블 증가했네요. 15년 대비는. 근데 15년을 빼면 뭐 증가폭이 미미하죠. 그리고 수익성은 조금씩 다 개선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을 섹터 내에서 기업들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섹터의 영향을 산업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그런 뜻이고, 이것도 보면 월봉으로 보면 옛날에 멀티플 활성될 때, 이때 이익 증가 나올 때 엄청나게 상승률을 보였지만, 최근 보시게 되면, 최근 월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에 있죠. 이런 박스권에 이 박스권 안에서 밴드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투자하실 때, 그쵸? 나는 뭐 이 하단에 올 때 사겠다. 그리고 이 상단에 갈 때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얘는 그냥 뭐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네요. 현대산업개발은 뭐 분할도 했고, 현대건설도 뭐 비슷하죠. 한 요 정도부터 볼까요? 요 정도부터. 요것도 뭐 이렇게 이러한 밴드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폭이 작지 않습니다.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런 상승률이 밴드 플레이를 잘 하면은 되겠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서도 밴드 플레이가 되죠. 여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이 건설업종에 투자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 만약에 GS건설을 공부해봐서 한번 투자해보겠다. 그러면 뭐 이 가격 아래에 나오면 한번 사볼 만하다. 뭐 그러겠죠. 그리고 당연히 내가 사려는 순간에는 이익이 빠그러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림산업도 그쵸. 대림산업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이 밴드에서 여기 사이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요점에서 오면 몇 년에 한 번씩 오죠. 대림산업도 이렇게 사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투자를 안 하고 거의 저거죠. 그냥 트레이딩으로만 접근을 하겠죠. 목요일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금요일날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고 있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정세가 불안불안하죠. 미국에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코로나 뭐 책임지라고 보상하라고 하고 있고, 분위기가 또 심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거진다, 뭐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주식시장은 지금 당장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면 그거에 반영해서 또 상승합니다. 상승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뭐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지수가 21선 아래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려와서 다시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직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죠. 되려면 좀 중순 한 달 보름이었나요? 7월 중순까지 발표를 해야 되죠.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별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거를 발표하면 그거를 또 빌미 삼아서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대비 거의 40%나 상승했죠. 물론 뭐 여기서 이거는 급락 나온 거 빼면은 뭐 이 저점 대비하면은 뭐 그다지 상승한 건 아니지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완전히 회복을 해버렸죠. 오히려 더 상승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얘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21선 아래로 내려와서 한번 조정을 하고 힘을 비축한 다음에 다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60% 정도 돼요. 지금 현재 60% 정도 돼서 안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올라갈 때 계속 팔았고요.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있고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서 계속 차익 실현을 했고요. 물론 뭐 개별 기업으로 봐서는 계속 사는 기업도 있어요. 사는 기업도 있고 제 예상은 뭐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 다 이 아래로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21선 아래로. 그러면 현재 여기서만 내려와도 한 요 정도만 내려와도 6% 정도 되죠. 6% 정도 되면 보통 계좌는 최소 2배나 3배 정도 빠지거든요. 3배 빠지면 18%. 그러니까 계좌는 한 18% 빠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계좌는. 이날에도 뭐 난리 났었죠. 이날 빠질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했는데 요만큼 빠질 때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계좌들 멘붕 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 시장이 1% 빠지면 내 계좌는 한 2, 3%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1선 아래로 내려오면 조정 나오면 거의 계좌 개박살 나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은 현금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찍은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제가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만 해달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네이버가 이제 유튜버한테 하도 밀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했어요. 인플루언서라는 걸 갖고 이거 하면은 이제 프리미엄 광고를 달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광고를 달면은 제가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봐주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네이버 인플루언서 여기 들어와서 인플루언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무상보리심을 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누르면 제게 나오는데 이거를 무슨 펜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내 거라서 안 나오나 보다. 잠깐만요. 다른 분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펜하기를 요게 뜰 거야 아마 들어오시면 요걸 눌러주세요. 요걸 눌러줘 갖고 뭐 이게 펜이 3,000명인가 뭐 넘어가면 프리미엄 광고를 달 수가 있대요. 뭐 요런 게 저절로 달리나 봐요. 그러면 이제 뭐 들어오는 뭐 방문객이 많으면 뭐 광고 수익이 나는 건지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 좀 해주세요. 펜하기. 또 오랜만에 했는데
또 34분이네. 이게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이거 솔직히 보고 있는 거 시간 아깝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제가 보니까 유튜브 찍는 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그런다고 제가 딱 요약해갖고 어떻게 잘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블로그를 좀 잘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뭐냐면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을 좀 잘 쓰고 잘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다시 찍어갖고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돈인데, 그쵸? 예. 이런 거 영상 막 40분씩 들으려면 그것도 고역이잖아요. 이거 뭐 재밌는 것도 아닌데, 뭐 돈이 되기는 하는 거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그쵸? 돈 되는 거. 요즘 여러분들 그 좋은 종목 뭐 보고 계세요? 요즘 저는 그 건기식이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안 떨어지더라고요. 반등을 좀 하더라고요. 이렇게 반등하는데, 주가가 보시면 요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도 주가가 21선 그 돌파해서 쭉 상승했잖아요. 몇 프로 상승했나 볼까요? 한 60% 정도 상승했네요. 이렇게 상승하면 그냥 쭉 갈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주가는 못 갑니다. 가질 않아요. 21선 아래로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쵸, 이렇게. 21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러면 21선 아래에서 이제 이건 3월 달에는 급락이 나온 거고, 이런 급락은 이제 안 나올 거였는데 다 떨어졌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 추세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21선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을 때 여기서 이제 매수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기업의 이익입니다. 여기 내려왔을 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이라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요렇게. 그래서 올라갈 때도 그냥 쭉 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이 전고점까지 넘었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1선을 가파르기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영원히 막 상승할 것처럼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좀 떨어지려고 폼 잡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떨어지는 얘들하고 저는 건기식 대부분 봤는데, 얘는 적었을 때 조금 약하지 않나, 다른 건기식에 비해서 약하지 않나, 그렇게 봤거든요. 뭐 여지없이, 그쵸, 전고점도 못 넣고 벌써 21선 아래로 내려와 있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근다고 얘가 내려와서 못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내려온 다음에 기업의 이익 추이를 봐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는 좀 약하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애가 또 노바렉스죠. 노바렉스. 그쵸? 얘도 내려와요. 100% 내려오고. 이 놈은 진짜, 제가 여기서 샀거든요. 21선 내려서 여기서 사서 진짜 여기까지 따라 산 다음에 제가 아마 어디서 팔았냐면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더 못 기다리고 이 몇 개월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팔았거든요. 여지없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뭐 기분 좋아요. 지금 여기 중요한 전고점도 넘었고 여기 전고점도 넘었죠. 거칠 게 없는 주가입니다. 그렇지만 얘도 21선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분명히. 물론 안 내려올 수도 있죠. 그래서 아주 눈여겨보고 있죠. 콜마 BNH, 뉴트리, 노바렉스 이렇게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장주는 당연히 콜마 BNH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 다음 뉴트리, 그 다음 노바렉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떨어지기를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21선 아래로 내려온다고 바로 사지는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아래서 어떻게 노는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아마 매수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콜마 BNH하고 뉴스리하고 노바렉스하고 그렇게 공부하는데 어려운 기업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여기 가세요. 여기 가서 환경 컨센서스 여기 가시면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 요거를 누르시면 이 리포트가 나와요. 네, 리포트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콜마 BNH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날짜를 이제 바꿔줘야죠. 한 3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검색하면 이렇게 뜨죠. 3페이지까지. 요거 그냥 다 이렇게 누르면 이거 나오거든요.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왜 산업에는 없지? 산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노바렉스도 해서 이거 다 읽어보시고 산업에 왜 없지? 산업은 어떻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볼까요? 건강기능식품 하니까 산업 요거 다 다운받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섹터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이익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는 뭐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면 잘 되실 거예요. 나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종목을 찍어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저도 이제 초보 입장이고 계속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뭐 종목을 찍어주고 그럴 수는 없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다 했습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대응이 될 정도로는 공부해놔서 그렇게 되고, 오늘 주말이네요. 일요일 밤이고 내일 장이 또 열리네요. 다우지수가 나쁘지 않게 끝났죠? 저번에 다우지수가 보시면 뭐 나스닥은 올랐고 S&P도 올랐네요. 그렇죠. 다우는 소폭 하락했으니까 뭐 그다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장도. 자,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달아놓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